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착륙한 군헬기와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2024년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야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제동이 걸렸지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까지 전국을 휩쓴 경랑의 파고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개헌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그날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물음표를 받아든 1987년 헌법. 내일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권력 구조에 대한 답을 38년 전 87 체제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계엄 사태 이후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와 관련돼 있겠지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단행된 비상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겁니다. 역사책에서나 접한 일이 2024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재현되는 걸 온 국민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선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드러낸 1987년 9차 개정 헌법은 공포 당시엔 군부 독재에 맞선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1987년의 거리는 엄혹했습니다. 굉장히 공포 시대였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은 박정희 때보다 더 겁을 주는 아주 공포 시기였죠. 그러나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전두환 정권의 4.13 호원 조치에 시민들은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민주화 열망이 담긴 구호는 들불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대학생 제야 인사를 넘어 평범한 사무직 노동자인 넥타이 부대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70을 훌쩍 넘긴 김국진 씨도 그때 주인공입니다. 6월 항쟁은 호원철폐 독재 타도한 구호도 단순했어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주권자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그 딱 하나. 물론 역사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6월 항쟁 당시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던 김경수 씨. 치열하게 그날의 기록을 필름에 담았던 기억이 여전히 또렷합니다. 긴박했던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게 이제 수원 화성역 좀 목골시장 앞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연행돼가지고 조서 쓰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열정이 모여 탄생한 1987년 9차 개정 헌법.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아닌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은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어느 찻집은 오늘 차 공짜 막 이렇게 6.29 선언하는 날 음식 공짜 이런 것도 가끔씩 기사 보면 나왔잖아요. 네, 이 87 헌법이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다 군부 독재 체제 종식에 방점을 찍고 짧은 시간에 서둘러 헌법을 개정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취약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더 도드라졌고 자연스레 개헌론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형 서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을 다룬 책들만 따로 모아둔 매대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헌법의 조항에 근거하고 근거하지 않는다. 나도 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이 서점에서 판매된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서적은 직전 달보다 25% 넘게 늘었습니다. 헌법 책으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 규모는 3배에 달합니다. 개헌을 키워드로 넣은 인터넷 검색 또한 급증했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금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1%, 반대한다는 답변이 3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답변자는 개헌 반대,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층 답변자는 개헌 찬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개헌의 범위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진보층 유권자에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개헌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71%, 필요하지 않다 24%였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맡겨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에 공감하는 답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당이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번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 하지만 개헌 추진의 열쇠를 쥔 여야 지도부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지금이 적기라며 군부를 지피는 국민의힘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그동안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로들은 개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개헌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투표에까지 붙여야 하는 만큼 여론도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개헌 시기를 놓고 입장이 나뉘고는 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87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중한 권한을 대통령 한 명에게 몰아준 겁니다. 계엄 선포권과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 같은 이른바 비상대권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유신헌법 또는 군사정권 헌법에 있었던 조문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사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총리와 장관은 물론 국회 동의를 전제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에게 제청권이 있지만 형식적이란 평가입니다. 공공기관 등을 합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세는 것조차 힘듭니다. 제청을 한다고 해서 임명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상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어요. 그리고 해임 건의는 뭐 거의 발동된 적, 행사한 적이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은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려도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조사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일반 법률 통과 때보다 까다로워서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지할 수단이란 의견도 있지만 남용됐을 땐 극심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까지 주어진 상황이라 집중된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그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자는 게 중론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5년 단임으로 못 박은 대통령 재임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장점이 있지만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운영이 어렵고 재선이 불가능해 책임 정치의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현행 헌법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권력 구조 같네요. 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또 바꾼다면 어떻게 개편할지가 개헌론의 핵심 쟁점입니다. 네, 그럼 5년 단임제 외에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미국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단임제보다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대통령이 8년짜리 제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선택한 의원 내각제도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죠. 네, 의원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대표가 국정을 전담하는 총리를 맡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조 관계에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나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꾸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 지연과 정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라고 불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의회가 선출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등 내정을 책임집니다. 권력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지만 역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 소속일 땐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모두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불러왔다면 이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상당수 구성원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대통령제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 자체도 명확히 보이긴 해가지고 그렇다면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어떤 형태일까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17%, 분권형 대통령제는 14%였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답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야 원로들은 큰 틀의 권력구조 개편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년 중임제든 5년 단임제든 권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규정대로 총리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자. 그것이 책임 총리제고 그것은 이 방법이 뭐냐. 아예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0.73%로 이겼어요. 아주 미미한 차이죠. 얼마 안 되죠. 몇십만 명이죠. 그런데 권력을 다 가졌어요. 100%. 네, 그런데 개헌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양 극단의 대결 정치를 끝내려면 승자 독식인 현재의 선거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대립과 반목만 판을 치는 국회 일상. 협치를 바라는 국민은 실종된 정치에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24.7%. 주요 기관 가운데 꼴찌입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명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치 복원이, 또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 선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하는 한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양당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표 차이로 모든 게 갈리다 보니 양극단의 대결 정치가 심해지고 있던 겁니다. 선거 관리가 효율적이란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사표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의 전국 254개 선거구 총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의 63%가 넘는 16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127석, 민주통합당이 106석을 얻었는데 역시 총 득표율 차이는 5.4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는 중대 선거구 도입과 비례의석 확대 등이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좀 더 대표성 있게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반성도 뒤따라야겠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또 어떤 점 명심해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내용은 불변의 법칙이란 점, 즉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논의 과정의 주인공은 국민이란 사실일 겁니다. 시민의 자기결정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확장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